제 금괴를 내 토막으로 자르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에요. 거리에 딱 찍었는데요. 금 투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6% 정도 폭락하는 블랙 프라이데이였고 요즘 투자는 어떠세요? 네, 일단 미국 증시 차트 먼저 볼게요. 나스닥의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4월 3일에 종가 기준 마이너스 5.9%, 그리고 4월 4일에 마이너스 5.8%, 그리고 어제도 미선물 지수가 한때는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갔었는데 마이너스 5%대에서 약 마이너스 1%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동안 최고점과 최저점으로 비교를 한다면 나스닥이 무려 지수가 마이너스 15%나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과대 낙폭은 사실 미국 역사상에서도 5번 미만의 일이거든요. 굉장히 큰 쇼크라고 하고 있고, 많은 유튜브에서 경제 대공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상호 관세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JP모건이나 이런 곳에서 예측했었던 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기괴한 형태의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유보나 철회 의사가 아직까지는 전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보복 관세를 예고를 했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락의 쇼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경제 유튜브를 운영을 한 지가 벌써 5년이나 됐잖아요. 법박자훈이 채널, 젊은 부자들, 그리고 주식 아티스트, 3개의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주식이 항상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뭐 부동산 투자 또는 부동산 경매, 그리고 창업, 그리고 SNS 창업,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다 말씀드리고 있고, 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를 했지만 단지 주식 하나로 이렇게 이룬 건 절대 아니다. 당연히 부동산 투자도 해왔고, 블로그도 해왔고, 창업도 해왔고,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런 측면의 하나로 금 투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은 처음 재테크는 어떤 걸 하셨나요? 제가 항상 재테크 강의에서 첫 재테크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우연히 일어난 금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골드바를 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때 금반지,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주변에. 그게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저는 뭐 부모님 용돈을 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나서 바로 백화점 품관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식품관 특성상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근무 시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 반 정도 받은 급여로 24K 순금을 샀거든요. 골드바를 산 건 아니고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샀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재테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 중에는 18K도 있고 은도 있는데 왜 하필 24K를 구매하신 건가요? 사실 맞아요. 24K는 굉장히 누런색이죠. 누런색이어서 좀 촌스럽기도 한데, 물론 제 친구들은 그 금반지, 막 용반지 같은 24K를 하고 다녀서 부러워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희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K, 14K는 똥값이다. 말 그대로 팔 때는 그만큼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24K는 세공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막 건달들이 이렇게 엄청 치렁치렁한 금반지,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잖아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게 물론 과시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런 범죄자들은 도망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현금화해서 도피자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처분하기 쉬운 24K들을 차고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선배들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황금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투자에 있어서 기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감가상각 같은 것들 충분히 따져보고 투자를 하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들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대표님께서 금 투자를 꾸준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금을 다 갖고 계신 건가요? 10몇 년이 지났는데 금 투자는 꾸준히 해왔고요. 골드바를 주로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영상으로도 띄워드릴 건데 약 2.7kg 정도까지 모았었고요. 지난주에 약 200돈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금 투자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골드바를 선택하신 걸까요? 금 투자 방식에는 보통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보통 한 5개, 6개까지도 나오는데 저는 단 3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금 ETF 투자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금 ETF를 통해서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KRX 한국거래소에 현물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고, 골드바와 또는 이런 액세서리 같은 방식으로 실제 금을 매입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뭐 3개 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ETF 같은 경우는 금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몇 개 보긴 했는데 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ETF의 가장 큰 단점은 거래에 대한 양도세를 낸다는 겁니다. 내가 수익을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 거기에 비해서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금 ETF에는 레버리지 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에 제가 주로 금을 매입하게 된 거는 2012년과 13년도, 14년도 이때쯤인데 이때쯤에 비해서 현재 금 가격은 약 2.5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ETF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연봉을 살펴봤을 때 2018년도에 16,000원이던 것이 현재 2025년 최고가였습니다. 최근에 7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저는 골드바를 약 13년 정도 보유하는 동안 2.5배 정도 수익을 얻었는데 금 선물 레버리지를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투자를 했었으면은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이 된 게 2018년도 16,000원 대비해서는 현재 5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2013년도에도 이 상품이 있었으면은 현재 10배 이상의 수익이 났겠죠. 그만큼 금값이 폭등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이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건 금 레버리지 ETF 상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ETF에서 만약에 뭐 전쟁이라든지 금이 폭등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다만 거기에 따른 거래세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KRX 금 현물 거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성증권이든 어떤 증권사에서든 우리가 주식 매매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2021년도에 처음으로 상장이 됐고 21년도에 만원대이던 게 현재 약 24,000원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KRX 금 거래소의 시세는 제가 골드바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약 5년 동안 약 2.5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RX 금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현존하는 금 상품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수료도 없고 배당 소득세도 없는 구조입니다. ETF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인 15.4%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수익이 이상이 돼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KRX 현물 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가 없고 뭐 1% 미만의 수수료만 존재하기 때문에 뭐 투자할 때 있어서는 가장 뭐 합리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골드바에 대한 거래인데 그럼 도대체 왜 골드바를 거래하냐? KRX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금을 매입하던 시기에는 이 KRX 금 현물 거래가 없었습니다. KRX 금 현물 거래는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거든요. 지금은 저도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투자하는 거를 최근에 매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처음에 거래할 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금 액세서리를 살 때도 10%라는 부가세를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금 골드바를 살 때도 세공비는 따로 있진 않지만 10%의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 부가세는 나중에 내가 매도할 때는 비용 처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0%를 더 비싸게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금거래가 개인 간에 있다든지 금을 매입한 거래소에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팔 때는 당연히 부가세를 제하고서 수익을 내고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초로 금거래소에서 부가세를 주고 산 사람이 아닌 그 다음 거래자들부터는 플러스 10%의 효과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 시세 그대로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런 점들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금을 몇 억어치를 보유하고 계시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선 제가 투자하는 여러 방식들 중에 하나의 포트폴리오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집에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대여금고에서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하다가 최근에서야 조금씩 100돈 정도 되는 이제 골드바를 두 번에 걸쳐서 금 차트를 보고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200돈이면 1억이 넘는 건데 수수료나 감정료 차이가 꽤 클 것 같아요. 현물금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안 그래도 금 매도를 하면서 사실 여러 군데를 좀 알아봤었거든요. 최초로 샀던 것은 종로에 있는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산 건데 사실은 그 골드바에다 매도를 다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금은방에서 이제 인증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거든요. 자기네 금은방에서 산 거기 때문에 거의 시세에 맞게끔 뭐 특별히 추가적으로 떼는 거는 없게 이렇게 주긴 하는데 찾아보니까 그 금은방이 없어졌더라고요. 뭐 실제로 그런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뭐 금거래소를 검색하다가 대전권에 있는 특정 금거래소에 가서 미리 전화를 통해서 가격 비교를 한 다음에 금거래소에서 매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금거래소 같은 경우는 금은방과 달리 뭐 액세서리 같은 거를 세공하거나 아니면 2차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세를 좀 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금은방처럼 보통 1층에 입지 좋은 곳에 있는 경우가 아닌 대부분 사무실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고정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적게 드는 편이고 제가 약 10군데 정도 전화해봤었고 한국금거래소 뭐 제휴하고 있는 대전에 있는 금은방에도 전화를 해봤었는데 가격이 다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0돈을 팔았을 때 가격이 5,400만 원이었거든요.
이 5,400만 원에서 어떤 금은방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이상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정료라고 해서 전체 금 가격의 약 한 1%에서 2% 정도를 따로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금거래소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뭐 금거래소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실제로 거기에 찾아가서 미리 다 확인을 하고 매도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금 거래소에서 사장님이 골드바를 반으로 자르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사실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아 이거는 유튜브 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의를 구하고서 이제 영상도 찍었고 뭐 하다못해 돈을 받아서 현금 개수기에다가 돈을 세는 장면도 찍었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에요. 금 시약 테스트를 보통 할 때는 금속 판에다가 금을 긁고서 거기다 시약을 뿌려보는 걸로 순금 여부를 테스트를 하는데 저는 그 방법을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금괴를 네토막으로 자르더라고요. 네토막으로 잘라서 이 안에 하나하나를 다 같은 시약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걸 왜 자르시냐고 물어보니까 뭐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적긴 하지만 예전에 한때 금괴 안에 은을 채우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말 그대로 사기를 치는 거죠. 금괴 안에 은을 일정 부분 넣어서 사실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속여서 파는 경우가 일부 적발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골드바가 들어올 때는 아무리 브랜드 골드바라고 하더라도 안에를 반드시 잘라서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치는 게 당연히 이분들 입장에서도 100돈만 해도 거의 5,400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금거래소 운영하는 것들도 보통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날 갔을 때도 그냥 젊은 남자분 한 명만 그 사무실에 계셨었거든요. 그 사무실에는 물론 뭐 보안 시스템이 잘 돼 있겠지만 금이 뭐 몇백 돈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현금이 몇억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이런 거 영업하려면 그냥 보통 배포 가지고는 영업할 수 없겠다. 뭐 이렇게 금은방처럼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험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이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왜 지금 파신 거예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사실은 우리 구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올해 초에 금을 거래하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편관세 리스크, 상호관세 리스크처럼 관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안전자산이 금값이 치솟지 않겠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심리 자체에 좀 반영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2월 달에 엄청난 폭등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김치 프리미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풍경상이 일어나면서 2월 달에는 금값이 폭등하는 슈팅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는 다시 현재 추세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주식을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차트를 볼 줄 알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금 전망도 차트를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에이스 KRX 금 현물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것이 고점의 추세선이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것이 저점의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2월 4일 날은 24,000원까지 엄청난 급등 슈팅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때 사셨던 분들 더 치솟을 거라고 예상해서 샀던 분들은 다 물린 거예요. 이런 안전자산에도 물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대로 박스권 안에 당연히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세는 박스권 안으로 오버슈팅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오기 마련인데 현재는 이 박스권 안에 들어온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을 이루면서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좀 폭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200돈 정도를 매도를 했고 남은 물량들은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끌고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부자들 TV에서는 사실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창업, 또 임야 개발, 블로그, 유튜브 뭐 다양한 팁들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모두가 제가 다 경험한 것들이고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 금에 대한 투자 방법들 말씀드렸는데요. 금거래소 사장님과도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젊은 부자들 TV 구독해 주시고 돈 버는 모든 정보를 다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